2000년 8월 러시아 북방함대는 자랑인 잠수함 쿠르스크호를 바다로 보냈습니다. 쿠르스크호는 이중 선체와 핵 추진, 초음속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갖춘 괴물 잠수함으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칭송받았습니다. 20억 달러가 투입된 쿠르스크호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야망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1990년대의 혼란 속에서도 모스크바가 여전히 나토의 최첨단 무기와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작 이틀 만에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방 격실에서 어뢰가 누출되며 상상할 수 없는 열기의 화염구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두 번째 폭발이 탄약고를 강타하며 잠수함의 앞부분을 완전히 파괴했고 잔해는 해저로 내던져졌습니다. 일부 승조원들은 직사했고 다른 이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국가적 치욕과 추격적인 스캔들이 되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치 경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억 달러짜리 괴물. 90년대의 러시아는 솔직히 말해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보리스 엘친이라는 무능한 주정뱅이가 이끄는 가운데 새롭게 독립한 이 나라가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이른바 충격요법 개혁, 즉 국가 보조금을 빠르게 삭감하고 국영 산업을 민영화하여 자본주의로의 신속한 전환을 강요한 결과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저축이 사라졌으며 실업률이 치솟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빈곤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부 계층에서의 부패 폭증, 체첸에서의 잔혹한 전쟁, 의회 건물이 탱크에 의해 포격당한 헌법 위기, 그리고 조직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고 거의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는 상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소련의 고위 인사들이 허술하게 설계된 민영화 정책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면서 올리가르이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안 보리스 옐친과 그의 정부는 옐친이 드물게 맑은 정신일 때나 정부 전체적으로나 러시아가 소련 시절처럼 여전히 세계 무대의 강대국 중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가 등장합니다. 949A 프로젝트급, 서방에서는 오스카 2급으로 알려진 잠수함입니다. 쿠르스크는 1990년 붕괴 이전에 건조가 시작되었고 붕괴 이후인 1994년에 추역한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쿠르스크는 북방함대의 보석이자 당시 러시아 전체 군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쿠르스크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운용할 여력조차 없었던 자산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야망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 운용하려 했습니다. 쿠르스크는 또한 매우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바커와 라르스 발트너가 쿠르스크 인양에서 언급했듯이 쿠르스크는 자망시 배수량이 24,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에서 선미까지 154m에 이르며 폭은 18.2m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747점보 제트기 2대만큼 길고 5차선 도로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단하군요. 정말 거대하군요. 동력은 2개의 원자로에서 나왔고 수상에서는 30노트, 수중에서는 28노트의 속도를 냈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죠. 최대 적재량이 9,500톤일 때 그녀의 무게는 에펠탑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으로 그녀의 항속거리는 무제한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식량 보급을 위해 가끔 멈춰야 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점은 쿠르스크의 화력이었습니다. 그녀는 18발의 어뢰와 최대 24발의 P700 그라니트 순항 미사일, 나토 명칭으로 SSN-19 시블랙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각 그라니트 미사일은 초음속 해상 스키밍 항공모함 킬러로 7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마하 2.5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를 지어 발사될 경우 이 미사일들은 비행 중 서로 통신할 수 있었으며 그중 하나의 리드 지정 미사일이 다른 미사일들보다 더 높이 날아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변수를 관찰하며 그로부터 효과적인 공격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그 능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것이었고 P700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대함미사일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진화한 P800 오닉스와 더 작고 더욱 정교한 기능을 가진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과 같은 서방의 설계에 의해 이미 능가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쿠르스크는 날카로운 이빨뿐 아니라 매우 튼튼한 이중 선체 구조를 갖췄고 외부는 오스테나이트계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자성이며 부식에 강한 오스테나이트계 강철 외피와 두께 5cm의 내부 압력 선체가 있었고 두 선체 사이 2m 넘는 간격,
이는 어뢰나 충돌 흡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유물들은 운명을 시험하는 걸 좋아하듯이 쿠르스크는 설계자들에 의해 침몰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짜증나게도 그 주장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참고한 4권의 책 모두 그 말을 단호히 주장하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쿠르스크에 대한 필수적인 소련 특유의 기묘함은 모두 설계자들이 실제로 승조원들이 견딜만하고, 감히 말하자면 심지어 근무하기에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버트 무어가 죽음의 시간에서 언급했듯 러시아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쿠르스크는 비교적 편안한 함정이었습니다. 쿠르스크에는 사우나, 작은 휴게실, 심지어 수족관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시설이 저렴하지는 않았고 결국 플레이쇼어 궁전이라고 불린 이 잠수함은 1994년 취업 당시 미화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어에 따르면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약 2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쿠르스크는 꽤 괜찮은 함정처럼 들리죠. 신생 러시아 국가에게는 거의 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쯤 완성된 최첨단 무기였고 그저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기는 앞으로 수년 동안 충실히 러시아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고, 소련 붕괴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전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계라면 폭발해서 승무원 전원을 바다 밑에 남겨두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쿠르스크가 진짜로 의미했던 것은 90년대 러시아 자체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인상적이고 소련의 유산이 깊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숨겨진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꿈의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 케이스의 시한폭탄이었고 2000년 8월 결국 시계가 멈췄습니다. 초기의 문제들. 사실 경고 신호는 이미 뚜렷했습니다. 쿠르스크는 그날 전 승조원이 함께 희생된 치명적 사고로 침몰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쿠르스크가 작전 투입될 무렵에는 이미 북구 함대의 지원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가 1994년 12월 30일에 취역했을 때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1991년 12월 31일로부터 채 4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무어의 책에는 무기들이 노르웨이와 핀란드 국경 근처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드야야보 해군 기지에서 어떻게 적재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슨 수십 년 된 크레인으로 어뢰를 마치 스탈린 시대처럼 선으로 직접 배에 실었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안전점검이 서류 작업에 불과하다며 농담했고 장교들은 탄약의 연식과 상태를 보면 부적합해 보여도 사용 가능하다고 서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그 형편없는 정부가 갑자기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보내 점검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서류에 대충 서명하고 다시 휴게실로 돌아가 발이나 뻗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재도 있었습니다. 쿠르스크가 진수되기 전부터 소련 잠수함들은 자주 저절로 불이 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M256 잠수함은 핀란드만에서 기관실 폭발 사고를 겪었고 화재가 발생해 침몰하면서 35명의 승무원 중 28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폴야르니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던 B-37 잠수함에서 어뢰실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뢰 11발 모두가 연쇄적으로 폭발했고 1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수함의 닻은 거의 2km 떨어진 곳에서 회수되었습니다. 5년 후 소련 해군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K3가 노르웨이 해를 항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K3 자체는 살아남아 계속 운용되었고 1988년이 되어서야 퇴역했습니다. 1970년에는 K8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K3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추진이었던 K8은 동시에 2건의 화재를 겪었고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퇴선을 명령한 후 예인 도중에 함장과 승조원들에게 다시 승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4명의 승조원 중 60명은 예인 도중 살아남지 못했고 8명은 급히 밀폐된 구해관에서 익사했으며 나머지 52명은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련 시기 내내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듯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법이죠. 쿠르스크는 선배 잠수함 전통을 이었습니다. 피터 트러스콧은 저서 쿠르스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쿠르스크가
1994년 정식 취역 전 심각한 전기 화재를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차례의 선내 화재와 화재 관련 사고들이 해군 문서에 조용히 기록된 뒤 잊혀지도록 서류함 맨 아래에 처박혔습니다. 안전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배터리 구역, 배선 구간, 그리고 무기 창고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쿠르스크는 현대적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세대 잠수함들만큼이나 잘 타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시스템은요.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의 비상구표는 조난 시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설계되었지만 주선소에서 실수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용접되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탈출실이 너무 형편없이 설계되어 있어 무어는 이 시설들이 실제로 승조원 탈출이 아닌 구조용 잠수정과 함께 사용하려고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올 때까지 오지 않으면 갇혀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더 깊은 문제를 시사했습니다. 그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트러스콧이 말하길 당시 러시아 해군의 전통은 비밀주의, 부정, 그리고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문제들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단, 그 문제가 당신과 같은 승진을 노리는 누군가의 등에 꽂을 단검으로 조작될 수 있을 때만 예외였습니다. 결함들은 결국 무시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항해에서 크루스크호의 지휘관이었던 게나디 라르치 남장은 심지어 선원들에게 계속 복무해달라고 말 그대로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크루스크 자체가 일종의 죽음의 함정이라는 느낌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 특히 징집병들은 복무를 그냥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시도도 거의 없어 사실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크루스크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그녀를 파멸시킨 그 결함인가요? 크루스크의 어뢰입니다. 그녀는 6576형 키크 어뢰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선원들 사이에서는 뚠보라고도 불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뢰들은 지름이 650mm로 일반적인 소련 어뢰인 54명의 530mm보다 훨씬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어뢰들이 추진제와 산화제 시스템의 일부로 고농축 과산화수소, 즉 HEOE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이 물질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탱크나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과산화수소가 녹, 기름 또는 특정 금속 표면에 닿으면 거의 즉시 뜨거운 증기와 순수산소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어뢰건이나 격실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폭발은 외장을 찢고 타오르는 산화제를 주변 장비에 뿌리며 화재를 키우게 됩니다. 더 나쁜 점은 충격과 열이 인접 탄도까지 폭발시켜 작은 누수가 연설 반응으로 모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은 1955년 HMS 사이돈이 영국 포틀랜드 항구에서 폭발해 13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소련과 이후 러시아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크루스크 침몰 이전에도 3번의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장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시험 발사에 거의 3분의 1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형편없이 설계된 어뢰보다 더 나쁜 게 뭘까요? 바로 오래되고 위험하며 형편없이 설계된 어뢰입니다. 크루스크에 탑재된 어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어뢰들은 1990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제작되었고 1993년에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까지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그 해에 꺼내져서 형식적으로 점검만 받은 뒤 잠수함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화재. 쿠루스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복잡한 북방함대 해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91년 붕괴 이후 실시한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이었고 그에 걸맞게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러시아 해군이 공헌할 수 있었던 한계 내에서 말이죠. 30척이 넘는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고 2개의 공수사단, 10개의 육군 부대, 심지어 우크라이나 공군의 부대까지 포함해 7,800명 이상의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함대 사령관 바실리 체슬라보프 제독도 이 훈련에 많은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잘 보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는 모스크바로 승진할 기회를 얻고 어쩌면 해군 총사령관 자리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고 함대의 자랑인 쿠르스크는 이 훈련의 주인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나토도 매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렌츠해는 항상 냉전 시대의 놀이터였고 2000년이 되어도 러시아와 서방의 미래 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공격 잠수함들이 훈련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미국 해군 소속 USNS 로욜라는 수중 청음기를 이용해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노르웨이의 전자정보 수집함 마야르타는 훈련구역 바로 바깥에서 머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에서는 미국의 P3오라이온 초계기 가소나V를 투하했고 위성들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오랜만에 대규모 함대 작전 복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독립 러시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쿠르스크는 바렌츠해 훈련 구역에 있었습니다. 쿠르스크는 모의 탄두가 장착된 그라니트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첫 번째 훈련을 막 마쳤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만났던 라르치 함장이 주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함대의 기함인 표트르 벨리키의 정렬에서 연승용 어뢰 2발을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쿠르스크는 오전 8시 51분에 마지막 무선 연락을 했고 자신의 위치와 발사 준비가 완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함대 본부의 답장은 한 단어, 도브로, 즉 좋다였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는 잔망경 깊이로 잠수하여 북쪽 30마일 떨어진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28분 쿠르스크는 표트르 벨리키를 발견해 4번 어뢰관 발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는 어뢰를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뢰가 이동하면서 과산화수소가 불량한 실로 새어나왔고 곧바로 주변 금속, 연료, 그리스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8,000도 이상의 온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화염구가 어뢰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원들이 난방을 아끼기 위해 구획문을 닫지 않는 규정 위반의 부주의한 습관 때문에 화염구는 잠수함을 곧장 관통해 중앙지휘소까지 도달했고 그곳에는 라르친과 그의 부함장 그리고 고위 장교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쿠르스크의 앞부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염구가 중앙지휘소로 접근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2초 정도 시간이 있었겠지만 화염구가 닿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쿠르스크의 대부분의 지휘부가 사망하기 전에는 비상경보조차 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분 후인 11시 30분 후미족에 있던 생존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찾으려고 허둥대고 있을 때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에 있던 모든 어뢰가 앞서 발생한 화염구의 피해로 인해 연쇄적으로 폭발했고 이 폭발은 TNT 3.5톤에 해당하는 위력이었습니다. 북유럽 전역의 지진계가 3.5 규모를 기록했고 순식간에 쿠르스크의 1번부터 4번 구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쿠르스크 혹은 남아있던 잔해는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고 곧바로 바다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1시 32분에 선수부터 좌연을 아래로 한 채 해저에 충돌했습니다. 기적적으로도 그날 탑승해 있던 118명 중 약 4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전히 운 좋게도 함선의 후미, 즉 1번부터 4번 구획이 아닌 곳에 있었고 최초의 화염구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후퇴하며 연기에 숨을 헐떡였고 구조 요청이 사라지자 해치문을 닫아 봉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함선의 마지막 구획인 9번 구획까지 밀려났을 때 40명은 23명으로 줄었고 최선임 생존 장교인 드미트리 콜레시니코프 대위가 초기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은 후 지휘를 맡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 쪽지를 급히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쿠르스크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리아, 사랑해. 너무 걱정하지 마. 레시아, 미샤, 너희에게 인사를 전한다. 키스. 이후 오후 3시 15분 전력이 끊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목시계의 희미한 불빛만을 의지해 그는 좀 더 공식적인 추가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쓰기엔 너무 어둡지만 손으로 더듬어가며 써볼게. 기회가 없는 것 같아. 10에서 20% 정도. 누군가 이걸 읽어주길 바라자. 여기에 6, 7, 8 구역에서 9번째 칸으로 이동한 인원 명단이 있다. 우린 나갈게.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절망하지 마. 콜레스니코프. 안드레이 보리슬라프라는 상급 준이가 편지를 추가하고 그것을 병에 봉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이 편지는 영어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어 뉴스 집계 사이트인 램블러를 깊이 파고들어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타샤와 우리 아들 사샤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떠난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나타샤, 모두 용서해줘. 사샤, 남자가 되어라. 나는 너를 꼭 안고 키스했어. 결국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시도했어. 비상식량이 모아졌고 화학식 산소 캔들이 점화되었으며 침수복이 착용되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 배터리는 모두 방전되었고 숨을 쉴 때마다 격실의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었어. 그리고 나중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산소 시스템을 재충전하려고 시도했고 재생 카트리지가 바닷물과 반응했어. 순식간에 번개처럼 불길이 격실을 휩쓸었고 3명의 생존자가 산채로 불에 타 죽었으며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산소도 모두 소모됐어. 아마 그로부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크루스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2달 후 잠수부들이 후미 해치를 열자 어둠 속에서 웅크린 시신들이 발견됐고 일부는 방수복을 입고 있었어. 콜로시니코프의 쪽지는 옷 속 가슴 가까이에 꼭 붙어 있었어. 수면 위는 혼돈 그 자체였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끝날 필요는 없었어. 콜레스니코프와 구획 아홉에 갇힌 그의 동료들 모두 구출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실수들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설명을 시작하자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를 덮어두는 문화가 기억나지? 쿠르스크가 아마도 침몰했다는 소식이 포포프 제독에게 전해졌을 때 거의 즉시였어. 사실 무전 침묵과 매우 뚜렷한 폭발로 상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시간 동안 망설이며 문제를 인정하는 것조차 완전히 거부했고 구조 작업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북방함대의 구조 자산들이 투입되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구조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웠어.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만 구조 자산이었지. 러시아의 프리즈급 구조함처럼 말이야. 1980년대에 만들어진 미니 잠수정들은 제대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쿠르스크의 탈출 해치와 결합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실패했지. 사실 그때 쿠르스크와 결합해도 의미 없었어. 포포프의 우유부단함으로 내부 모두 이미 사망했고 함대는 가족들에게 소식도 전하지 않았지. 크루스크의 모항인 BDIF스크에서는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장교 클럽에 모여 답을 요구했어.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소문뿐이었지. 어떤 날은 미국 잠수함 충돌 소문이 돌았고 다음 날은 이상한 사고 얘기도 나왔어. 결국 아무 걱정 없다는 말로 끝났지. 그들의 아들들과 남편들이 바렌츠의 바닥에 갇혀있다는 진실은 그냥 숨겨졌어. 그리고 이 모든 동안 보리스 엘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 그는 이미 은퇴했고 1999년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어. 그의 후임자는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야. 당시 그는 소치에서 휴가 중이었지. 그는 5일 동안 더 햇볕을 쬐다가 모스크바로 돌아왔어. 그의 부재는 러시아 국민들도 눈치챘지. 그에게는 임기 중 처음 맞는 진짜 위기였고 그는 완전히 실패했어. 그 이후로 은폐는 계속됐지. 공식 브리핑에서는 쿠르스크 승무원들과 연락이 닿았고 선체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어. 일부 보도에서는 선원들이 모스보호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까지 했지. 그건 허상이었어. 9번 구획의 생존자들은 이미 며칠 전 사망했지. 해군은 이를 알면서도 시간을 벌고 책임을 피하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했어. 하지만 이 연극은 침몰 8일째인 8월 20일 노르웨이 잠수부들이 마침내 후방 탈출 해치를 열면서 무너졌어. 그들은 9번 구획에서 아무런 생명도 찾지 못했지. 모든 것이 드러나 결국 모스크바도 모두가 이미 알던 사실을 인정했어. 크루스크호의 승무원들은 살아남지 못했어. 국내의 반응은 분노였지. 텔레비전 카메라는 BDIF스크에서 울부짖는 여성들이 제독들이 그들을 달래려 하는 가운데 제지당하는 모습을 포착했어. 한 미망인은 생방송 중에 일리아 클레버노프 부총리에게 유명하게 소리쳤어. 내 남편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또 다른 여성은 해군 장교에게 달려들어 그의 훈장을 움켜잡았어. 통제의 가면이 벗겨졌고 국가의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결국 쿠르스크는 단순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침몰한 문제 많은 잠수함 그 이상이었어. 그것은 정치적 스캔들이자 국가 치욕이었고 소련 붕괴 이후 쇠퇴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 부검 같았어. 트러스콧이 말했듯이 그 손실은 이미 약해진 자존감과 국가적 자부심에 큰 타격으로 여겨졌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순간이었다. 그들의 해군은 한때 나토를 두렵게 했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함정 하나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승조원을 잃지 않고는 제대로 된 규모의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 트로스콧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이것은 러시아가 대국이 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의 은유였어. 나라가 유지하고 장비를 갖출 여유조차 없는 최첨단 잠수함 말이야.
모든 환상을 산산이 깨트린 분수령이었지. 물론 크렘린은 본질을 흐리려고 했어. 그들은 미국 잠수함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기이한 사고에 대해 소문을 내고 심지어 오래된 기뢰가 원인일 수 있다고까지 암시했어.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추악했지. 러시아 최고의 잠수함이 자국에 썩어가는 시스템, 부정의 문화, 무능력 때문에 침몰한 거였어. 그리고 피해는 단순히 명성에만 그치지 않았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거짓말과 우유부단함이 폭발보다 더 잔인했어. 남편, 형제, 아들들은 어둠에서 질식사했고 제독들은 시간을 끌고 장관들은 거짓말했으며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해 여름 러시아 국민과 지도자들 간 신뢰는 깨졌고 많은 이들에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았어. 하지만 크루스크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결정적 사건이었지. 푸틴은 자신의 우왕좌왕하는 대응에 자극을 받아 교훈을 얻었지. 다시는 약해 보이지 말 것.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인정했지. 홍보 측면에서 나는 아마 모스크바로 돌아갔어야 했어. 돌아가고 싶다는 특별한 열의를 보여줄 수도 있었지. 그리고 또 다른 교훈도 곧 찾아왔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려면 러시아의 주요 독립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야 했어. 그래서 18개월 만에 크렘린이 사실상 세계의 주요 TV 방송국을 모두 통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셔츠를 벗은 강인한 남자, 맹철한 조종자, 전쟁 한두 번쯤 벌이는 것도 서슴지 않은 단호한 지휘관 이미지가 생긴 거야. 이것이 바로 그가 지금 세계에 내보내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야. 이 이미지는 상당 부분 바렌츠해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강철 유령은 오늘날까지도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어.